마지막 중추신경계 이상은 제가 업데이트본을 다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PDF 파일로 강의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그 소아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강의가 조금 이제 뭐 중간에 1시간 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제가 이번에 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차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열성경련이 소아에서 굉장히 흔한 경련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열성경련, 그리고 소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뇌전증 증후군에 대해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위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뇌전증은 이제 성인 신경과에서도 따로 기전이나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서, 그래서 소아에서 나오는 뇌전증 증후군,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피부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과 피부에 둘 다 문제가 있는 그런 증후군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섬유종증, 그리고 결절성 경화증, 스터지웨버 증후군, 이런 이제 신경 피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요즘은 사실 좀 드물기는 한데 중추신경계의 발달 이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뇌성마비,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성경련은, 여러분이 이제 열성경련의 정의, 어떤 조건일 때 열성경련이라고 한다, 정의, 그리고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열성경련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단순 복합 열성경련으로 우리가 보통 구분을 짓는데, 왜 구분을 짓는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열성경련을 하고 나서 뇌전증으로 이행하는 위험인자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열성경련, 보통 이제 흔하게 대중적으로 알기로는 열경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열경기를 했는데 우리 아기가 혹시 간질로 이행할까봐, 뇌전증, 간질, 예전에 이제 간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런 뇌전증으로 이행할까봐 걱정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케이스를 좀 보시면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평소 건강했던 아이가 하루 전부터 기침 콧물 있고 먹는 양이 좀 줄더니 다음날 아침에 체온이 40도까지 올랐고,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환자는 얼굴, 목, 사지에 전신 강직 강대 발작, 예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대발작이라고 합니다. 전신을 다 떠는 그런 발작이 1분 정도 보였다. 발작 직후에는 의식은 있지만 자꾸 자려고 하고, 체온은 40.5도, 호흡은 20분당 24회, 심박수는 분당 120회. 18개월 치고는 되게 좀 빠른 편이죠. 아마 열이 나서 그랬을 것 같고요. 혈압은 100에 54mm였다. 동공반사는 정상이고, 구강점막이 말라있지 않고 인두발적이 관찰되었다. 즉 팔수소견은 없다는 뜻이고, 인두발적이 관찰됐다는 것은 뭔가 URI 심텀과 함께 바이럴 인펙션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의견을 이제 주는 겁니다. 사지의 근 긴장도가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했고, 커닝크 사인, 브루지식 스킨 사인은 없었다. 즉 메닝지알 이리테이션 사인은 없었다. 메닝자이티스는 아닐 것 같다. 이걸 이제 주는 거죠. 경련 발작의 과거력도 없었다. 이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그냥 전형적인 열경련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열경련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가, 아세타미노펜을 줄 거냐, 뭐 EEG를 찍을 거냐,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항경련제를 줄 거냐, 발프로이트도 마찬가지로 항경련제를 줄 거냐, 요 추천자를 해서 메닝자이티스를 감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열성경련을 뭐라고 하냐면, 열성경련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나이 기준입니다. 6개월에서 60개월까지. 그래서 보통 만 5세까지 열이 나면서, 발열의 기준은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경련을 보인다
하지만 그 경련이 어떤 CNS 인펙션이나 아니면 다른 메타볼릭한 문제의 가능성이 아닐 때, 그리고 이전에 열 없이 경련한 과거력이 없을 때 그것을 열성 경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 3개월 된 아기가 열나서 경련을 했다. 열감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나이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60개월 사이로 보통 알려져 있고, 그리고 피크 연령대는 돌 전후 해서 좀 있을 수 있고요. 열이 나는데 앞서 케이스처럼 이런 이제 메닌젤 이리테이션 사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게 흔하게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열난 포커스를 알려주거나.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열성 경련은 보통 단순, 심플과 컴플렉스로 나누는데 기준은 이런 거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단순 열성 경련은 대발작, 전신 발작을 주로 하고요. 복합 열성 경련은 포칼하게 한쪽만 떱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대발작을 했다 그러면 열성 경련, 단순 열성 경련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만약에 열나서 경련을 했는데 팔만 까딱까딱까딱 한쪽 팔만 떨었어요. 오른쪽 팔만 떨었어요. 이런 발작 양상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컴플렉스 가능성이 있겠죠. 심플의 경우에는 15분 이내로 멈췄다 또는 컴플렉스는 좀 더 경련 기간이 길 때, 그리고 단순 심플 페브럴 시전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재발하지 않을 때 단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만약에 24시간을 두고 2번 이상 경련을 하면 열경련이 있으면 그때는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플과 컴플렉스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뇌전증으로 옮겨갈 위험 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그냥 단순 열성 경련은 뇌전증으로 갈 확률이 한 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뇌전증의 유병률이 한 1에서 3%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단순 열성 경련을 했다고 다 뇌전증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길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컬하게 한쪽만 떨거나 그런 경우에는 뇌전증으로 나중에 그 환자가 뇌전증이 될 확률이 6%, 30% 되는 거죠. 발달 지연이 같이 있다, 뭔가 신경학적인 문제가 같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환자가 열나서 경련을 했다 그러면 그냥 정상 발달한 아이가 단순 열성 경련을 했을 때랑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뇌전증으로 갈 확률이 3명 중에 1명꼴이에요. 그래서 발달이 늦은 아이가 또는 뇌성마비나 한쪽 신경학적인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열이 나서 경련했을 때는 그냥 이거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간과하지 않고 뇌전증으로 갈 확률이 30% 정도 되니까 그때는 그거에 맞는 검사, 뇌파나 MRI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열성 경련 환자가 왔을 때는 보통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중추신경계 감염, 뇌수막염, 뇌염 이런 CNS 인펙션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정의에 있기 때문에 이 CNS 인펙션을 우선은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CNS 인펙션이 가능성이 있다, 의심이 된다, 그럼 그때는 요추천자를 해서 뭐의 문제인지 정말 인펙션이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겠죠. 이후에는 이제 정의에도 있듯이 메타볼릭 임밸런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이나 전해질 이런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든 열성경련 환자들 다 뇌파 검사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뇌전증으로 갈 위험 요인이 있거나 뭔가 국소적인 신경학적 이상이 있거나 발달 지연이 있거나 신경학적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그때는 뇌파나 MRI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이 나서 경련했다. 근데 단순 열성 경련이다. 발달도 정상이다. 그리고 아이는 한 번만 했고 5분 내에 멈췄고 대발작이다. 그런 경우에는 뇌파 검사가 보기에 들어가 있어도 이제 뇌파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열성 경련은 대부분 단기간에 멈추기 때문에 해학경련제 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만약에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연이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로라제판, 아티반이라고 하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을 약제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을 예방하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되지 않고, 열이 나면 아이가 그냥 힘들어하니까 그때는 해열제를 줘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앞서 본 이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열이 나는데 URR 심텀이 같이 있고 인두발적이 있고 시너스 인펙션은 배제가 됐고 뭔가 요 구강 점막이 말라있지 않다는 거는 어떤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나 이런 거에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의미를 주는 거고, 그래서 이 환자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 페브라일 시저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 적합한 것은 아세타민오펜 해열제를 준다. 네, 시전이 이미 끝났고 그리고 단순이기 때문에 이의지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힘들어하니까 아세타민오펜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보통 인사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열이 나는데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해열제를 늦게 먹여가지고 애가 경기했다고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해열제를 먼저 먹인다고 해서 열성 경련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열제를 내가 늦게 먹였기 때문에 아이가 경기를 했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앞에서 본 거는 이제 열성 경련인데 이번에는 이제 뇌전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뇌전증 증후군을 아는 것이 이번에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련 발작과 뇌전증의 정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아뇌전증 증후군에 따라서 어떤 임상 양상과 치료 그리고 예후가 어떤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발작 유사 증상을 이해하고 감별한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발작, 시저라고 얘기하는 것과 뇌전증,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간질이라는 의학 용어가 어떤 스티그마를 준다, 그 환자로 하여금 그리고 가족으로 하여금. 그래서 되게 이제 요 용어 대신에 우리가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 신호에 이상이 있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터미놀로지 같은 얘기지만 요즘은 이제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신경세포의 과한 흥분이 과도한 흥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사인이나 심텀을 보이는 경우를 시저, 발작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뇌 신경학적인 어떤 뇌의 신경세포가 과하게 흥분함으로 인해서 그런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뭐 눈이 돌아간다든지 뭐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근육이 떨린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하지만 일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통 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저가 2번 이상 반복될 때 또는 한 번만 있지만 나중에 또 발생할 위험이 높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에필립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뇌전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비유발성 발작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언프로복트 시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앞에서 본 열성 경련은 프로보케이팅 하는 팩터가 있죠. 발열 내지는 선행하는 감염, 이런 이제 바이러스 감염, 기침, 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해서 그것 때문에 경련을 하는 거죠.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탈수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도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유발성 경련이고, 이 뇌전증이라는 거는 그런 유발 요인 없이 컨디션 좋고 열도 하나도 안 나고 장염도 없고 탈수도 없고 그런데 경련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비유발성 발작이 있을 때를 뇌전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실 뇌전증은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뇌전증 안에 여러 가지 뇌전증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마다 다 예후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뇌전증이라고 묶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른 그런 헤테로지니어스한 이티올로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뇌전증의 원인, 왜 경련을 할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련 발작을 할까?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제 소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청소년기 때는 그냥 원인을 모르는 그런 이제 뇌전증이 사실 제일 많고요. 노년기, 나이가 좀 드신 경우에는 어떤 퇴행성 질환이나 아니면 가장 흔한 게 스트로크이죠. 그래서 어떤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뇌졸중 이런 것 때문에 경련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소아에서는 뭔가 뭐 CNS 아노말리가 있거나 아니면 저산소성 뇌 손상이 있어서 경련을 하거나 앞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처럼 CNS 인펙션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이제 이런 출생시 뇌 손상, 선천적인 뇌 기형 이런 것들이 사실 소아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우리가 이제 발생을 보면 나이가 드신 경우에 발생률이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한 20대, 30대 요 성인기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소아 때 또 뇌전증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요 뇌전증 발생률이 약간의 이런 U 커브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련 발작은 보통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 방법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계속 바뀌는데 사실 굵은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분 발작 그리고 전신 발작이라고 해서 부분 발작은 뇌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경련파가 시작돼서 퍼지는 경우, 전신 발작은 대뇌 방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기 신호가 이제 과흥분하면서 발작을 보이는 경우로 알려져 있고, 요 2017년 이제 마찬가지로 시저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시면 포칼 온셋 부분에서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제너럴라이즈드 온셋, 그리고 온셋을 잘 모르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의식이 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로 이제 나눠봅니다. 그래서 부분 발작에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요, 아이가 그냥 말을 다 해요. 묻는 말을 다 하고요. 근데 선생님 저 오른쪽 팔이 계속 떨려요. 그래서 잡아도 계속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식이 괜찮을 때.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퍼지면서 의식이 없거나 또는 넥 버전이 같이 있거나 이러면서 전신으로 퍼지는 이런 세컨더리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라이즈 온셋은 보통 환자들이 자기가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하고, 대부분 이제 대발작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너럴라이즈 온셋은 의식 소실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뇌전증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다르고, 그리고 소아에서 나오는 이런 뇌전증 증후군들이 성인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소아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여기 이 나이에서만 이제 보일 수 있는 뇌전증 증후군들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웨스트 신드롬, 그리고 영아 연축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영아 연축, 그리고 비나인 차일드 에피lep시 센트럴 템포럴 스파이크. 예전에는 양성 롤란딕 뇌전증이라고 얘기했고, 이 용어는 계속 바뀝니다. 요즘은 이제 셀렉트라고 얘기해서 셀프 리미팅 에피lep시 with central temporal spik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차일드 압상 에피lep시, CA라고 보통 압상 시저라고 보통 얘기하는 소발작 뇌전증이고, 네 번째로는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 그 다음에 주베날 마이오크로닉 에피lep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이 연령에 굉장히 이제 특화돼서 증상이 나오는 뇌전증 증후군이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영아 연축은
없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영화 연출을 보면 이 웨스트 신드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닥터 웨스트가 자기의 아들이 연출을 하는 것을 보고 처음 기술하면서 그게 NEJM 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웨스트 신드롬 이렇게 경련을 하는 경우에 웨스트 신드롬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그거를 처음으로 해서 이제 웨스트 신드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웨스트 신드롬, 인fan타일 스파즘 동일한 거고요. 영아 연축은 보통 생후 3개월에서 만 3살 사이에 발생하는데 평균적으로 피크 연령대는 생후 3에서 9개월 정도 됩니다. 보통 한 6개월, 8개월 그런 아기가 보통 연축을 해서 오는데 연축은 굉장히 특징적인 발작 양상인데요. 연축은 보통 절하는 모양의 발작을 한다. 그래서 살라머텍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가 뭔가 갑자기 그 잭나이프 딱 이렇게 접는 것처럼 갑자기 앞으로 수그리거나 수그리는 이런 이제 발작 양상을 클러스터를 이룬다. 즉 여러 번 몰아서 합니다. 굉장히 특징적이고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신근성 익스텐서 머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플렉서 머슬이 컨트랙션이 되면 이제 앞으로 굽히는 거고 익스텐서 머슬이 컨트랙션이 되면은 이제 만세 피듯이 손을 이제 위로 뻗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양상이 좀 다양하기는 한데 아무튼 뭔가 클러스터 몇 번씩 반복해서 이런 연축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들이 보통 보호자분들이 리포트를 하기에는 우리 아기가요 가만히 잘 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요. 근데 이 깜짝 놀라는 게 10세트씩 몰아서 해요. 한 번 깜짝 놀라면 그러고 나서 한 몇 초 있다가 또 하고 그래서 한 번 하면 10세트씩 해요. 근데 주로 잠에서 깨어날 때 또는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뇌파 검사를 한번 해서 보죠. 그러면 뇌파 검사에서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그런 이제 뇌파 소견을 보이는데요. 우선은 연축 증상을 좀 먼저 보실게요. 네, 이게 이제 연축이거든요. 지금은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 요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다리도 좀 올라가고 팔도 위로 올라가고, 네, 이렇게 한 번씩. 그래서 경련을 안 할 때는 아기는 그냥 울고 있어요. 놀고 먹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몰아서 몇 세트씩 한다. 이렇게 보통 리포트를 많이 하고 되게 전형적인 연축 양상이고요. 이 아이는 좀 세서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 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되게 좀 양상은 사실 요쪽 팔이 좀 토닉해지고 지금 보면 요렇게 네. 그래서 한 번 할 때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요. 근데 한 번 하면 몰아서 계속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 연축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럴 때 이제 뇌파를 찍어서 봅니다. 뇌파를 찍어서 보면 뇌파 상에서는 뭐 약간의 이런 고부정 뇌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큰 델타파가 같이 있고 그러면서 스파이크 컴포넌트가 같이 있는 그런 이제 힙스 아리드미아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힙스 아리드미아라고 하는 거는 아리드미아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부정맥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크게 그때 일레귤러하게 뭔가 계속 뭔가 지나가는 그런 이제 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고부정뇌파가 보이고 아이가 연축 깜짝 놀라는데 한 번 하면 몇 번씩 몰아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이건 영화 연축이네 이제 보셔야 되고 영화 연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원인 질환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뇌파도 찍어보기는 하지만 사실 MRI도 원인을 찾으려고 찍어서 봅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어떤 가장 흔한 게 사실 결절성 경화증입니다. 이거는 하이라이트를 하고 잘 봐야 되는데 결절성 경화증은 뒤에서도 또 그 신경 피부 증후군에서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성 경화증이 있을 때 연축이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연축을 보이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몸을 샅샅이 뒤져서 보죠. 피부에 혹시 하얀색 반점이 없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래서 이 결절성 경화증.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뭔가 이제 선천적인 뇌 질환이 있거나 리센세팔리, 뭐 공뇌증, 내지는 대사성 질환, 또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뭔가 이제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뇌 손상이 있는 경우, 그럴 때도 영아 연축이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인 질환은 다양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연축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결절성 경화증입니다. 네, 그렇고 요 되게 특징적인 연축 양상이고, 연축을 만났다. 그래서 MRI나 뇌파 검사를 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치료를 쓰느냐? 이 ACTH를 쓰기도 하고요. 국내에는 ACTH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 대신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주거나 아니면 비가바트린이라고 하는 항경련제를 사용해서 앞서 보신 연축이 없어지도록 합니다. 근데 약을 썼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이요법을 하는데 케톤 식이요법을 해서 몸에서 이제 케톤이 생성이 되면 경련이 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치료를 하고, 연축은 이제 원인 질환에 따라서 예후가 보통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 연축은요, 예후가 굉장히 불량한 뇌전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연축 때문에 왔다. 근데 이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할 수 있을까? 정상 인지를 가질 수 있을까? 한 우리나라 데이터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열에 한 명 정도는 정상적인 인지를 갖고 그냥 일반 학교를 가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보통 한 70에서 90%는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신 이런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고 하는 지적장애와 난치성 뇌전증이 같이 있는 그런 이제 레녹스로 갈 확률이 한 20-30%. 그리고 그냥 롱텀하게 장기적으로 인생 끝까지 거의 대부분 이런 난치성 뇌전증 때문에 약을 2-3개 먹고 그런데도 경련을 계속하고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사실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뇌전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연축으로 진단을 받았다. 우리가 치료를 하고 연축은 좋아지기는 하지만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뇌전증 환자가 되고 지적장애가 있어서 특수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연축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중심 측두부 구파를 보이는 소아 양성 소화기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소아에서 가장 흔한 뇌전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응급실에 밤에 밤 10시, 11시에 시저를 해서 왔다, 응급실에 왔다. 사실 그냥 눈 감고 딱 맞춰도 얘는 롤란딩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소아 뇌전증 중에 굉장히 흔하고, 예전에 롤란딕 리전에서 스파이크가 나오기 때문에 롤란딕 에필랩시라고 했고, 이름에서 본 것처럼 B9 양성이라는 거는 뭔가 좋은 거겠죠. 네, 좋은 거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어서 롤란딕 에필랩시 또는 센트로 템포랄 스파이크가 있는 B9 차일드 에필랩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센트로 템포랄이라고 하는 이제 중심 측두부, 뇌 쪽에서는 중심 측두부 있는 쪽에 스파이크가 보인다. 근데 B9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BCCT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고전적으로는 롤란딕 에필랩시 이렇게 얘기해도 무난합니다. 보통 연령이 되게 중요해요. 이 롤란딕은 앞서 보신 연축처럼 막 돌 때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 4세에서 13세 사이에 발병을 합니다. 학동기 연령, 그냥 가장 무난하게는 초등학생.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가 수면 중에 자다가 잠든 직후에 대부분 밤에 얼굴 한쪽을 딱 경련을 해요. 입 주변이 좀 더 많고요. 눈도 깜빡깜빡깜빡
한쪽을 이제 부분 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신으로 2차화가 되면서 2차적으로 전신화가 되면서 대발작으로 진행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롤란드 에필lep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에서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생 아이가 밤에 자다가 보통 한 10시에 자니까 밤에 잠들려고 하다가 시전에서 ER로 온다. 보통 뭐 밤 10시, 11시 그때 ER에 온 시정 환자는 이거 아마 롤란디가 아닐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게 센트로 템포랄 리전에서 스파이크가 보이기 때문에 얼굴 한쪽부터 시작하거나 입 주변에 경련이 있거나 그러면서 잘 못 움직이니까 침을 그쪽으로 흘리거나 말이 안 나온다고 하거나 이런 거를 처음에 아이가 잘 물어보면 이제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개발작으로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기억을 잘 못하죠. 그래서 중심축두부 뇌전증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전증은 열성경련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보통 MRI랑 뇌파 검사를 해서 보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센트로 템포럴 스파이크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홀수가 왼쪽, 그 다음에 짝수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요 뇌파 소견을 보면은 홀수 있는 쪽에서 지금 보면은 다이폴이 같이 보이는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다이폴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센트로 템포럴 스파이크가 지나가는 것을 뇌파에서 볼 수가 있고요. 뇌파에 있는 센트로 템포럴, 즉 롤란딕 에어리아에서의 스파이크가 보이기 때문에 보통 롤란딕 에필lep시 또는 센트로 템포럴 스파이크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명칭을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름에 있는 것처럼 비나인이기 때문에 환경연제를 써도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보통 옥스카바제핀이나 카바마제핀 같은 약을 쓰기는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약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14세 보통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그래도 만 한 11살, 12살 정도는 되면 그냥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좋아져요. 그래서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상인지 발달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약 먹으면서 굉장히 잘 지내고요. 그냥 사춘기 접어들면서 뇌파 찍어보면 스파이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아이도 되게 잘 지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약을 잘 끊을 수 있는 그리고 끊고도 재발 없이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롤란딕 에필lep시가 가장 흔하다. 그리고 소아에서 보이는 이제 앞상 에필lep시인데요. 앞상은 결심 발작 또는 소발작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대발작이라서 소발작이면 그냥 작게 발작하면 소발작이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소발작은 작게 경련했다고 소발작 아니고요. 앞상 시절을 소발작이라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발작 뇌전증인데 소발작 뇌전증은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거는 보통 만 5세에서 7살 그리고 소아에서 포괄하는데 여자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아이. 그래서 항상 문제는 여자 만 5세 아이가 잠깐 멍해져서 왔다.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이 결심 발작은 전조 증상 없이 그냥 잠깐 의식을 잃어버리는데 발작 이후에는 이전에 했던 행동을 다시 합니다. 횟수가 굉장히 많고요. 많을 때는 막 수백 번, 진짜 많은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멍 때린다. 멍 때리는 거, 그 경련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약간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학교 수업처럼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잠깐 멍 때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발작 시간이 길어야 20초, 짧으면 10초, 5초 이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어떻게 알게 되냐면 1대1 레슨을 한다. 1대1 과외를 하거나 피아노 레슨을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이가 10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멍 때리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근데 좀 멍을 자주 때리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외래에서 제가 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과호흡이에요. 이 과호흡을 많이 시키면 경련이 유발이 됩니다. 이 결심 소발작은.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종이를 이렇게 이제 계속 불도로 과호흡을 시키거나 아니면 바람개를 이제 놓고 이제 불도로 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계속 과호흡을 시키면 갑자기 불다가요 얘가 멍해져요. 그러고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멍 때리기만 해요. 그러다 한 5초 있다가 너 잘 불었니? 더 불어야지. 그럼 이제 계속 또 연이어서 불어요. 네,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과호흡 때문에 결심발작이 유발된다. 네, 그래서 외래에서 가장 많이 시도해보는 방법이고 뒤에서 뇌파를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뇌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 뇌파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한 칸이 1초거든요. 1초인데 뭔가 스파이크 웨이브가 한 칸에 하나, 둘, 세 개 들어가서 3Hz, 3Hz 1초에 3번 들어가는 그런 제너럴라이즈 스파이크 웨이브. 제너럴라이즈라고 하는 건 앞서 보신 것처럼 전신성, 양쪽 대뇌 방구에서 즉 왼쪽과 오른쪽에서 동시에 경련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3Hz의 제너럴라이즈드 스파이크 웨이브가 관찰될 때 우리가 보통 앞상 에필lep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뇌파 검사할 때예요. 그렇고 과호흡을 시킵니다. 과호흡 시켜보면 잘하다가 경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이가 멍하고 눈 약간 눈 깜빡거리기도 하고요. 네. 이제 경기를 끝났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하고 있었지? 이제 얘기해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과호흡을 하고, 네,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게 이제 앞상 에필lep시예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제 뭔가 그냥 멍 때리는 양상처럼 보이는데 우선은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때 기억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상 에필lep시의 전형적인 양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를 찍으면 이게 이제 1초인데 그래서 이게 1초이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있는 뇌파도 보면은 10초, 뭐 12초, 뭐 20초를 넘기지는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양쪽에 전신성으로 리드믹하게, 굉장히 리드믹하죠. 뭔가 정말 규칙성을 가지고 3Hz의 스파이크 웨이브가 관찰될 때 그때는 앞상 에필lep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치료 반응은 되게 좋아요. 이것도 에토석시마이드, 되게 많은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읽는 것을. 그래서 보통 앞상은 딱 이 세 가지 약을 씁니다. 되게 잘 듣거든요. 그래서 에토석시마이드를 쓰거나 발프로이트, 라모트리진 이런 이제 계열의 약을 쓰고, 요것도요 앞서 본 그 롤란딕처럼 사춘기가 되면서 그냥 좋아져요. 네, 좋아져요. 그래서 약 안 쓰고 좀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약을 안 쓰기에는 아이가 너무 자주 멍을 때리기 때문에 멍 때리는 동안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약물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좋아진다. 네,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인데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아까 그 우리가 영화 연출에서 봤을 때 예후가 되게 안 좋다. 근데 그때 레녹스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통 뭐 돌 때부터 시작해서 만 6세경까지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 될 수 있는데, 이 레녹스는 그 보통은 요 세 가지 증상이 있을 때 레녹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련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경련 양상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토닉 시절을 하기도 하고, 아까 본 것처럼 앞상 시절을 하기도 하고, 마이오클로닉 시절하고 해서 깜짝 놀라는 양상을 하기도 하고, 에이토닉 시절하고 해서 정말 그냥 머리를 그냥 박는 그런 양상처럼 경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정말 다양한 형태의 발작이 있으면서 발달 지연이나 지적 장애가 같이 있는 거, 그리고 뇌파에서는 되게 특징적인
1.5에서 2.5Hz의 스파이크 웨이브 컴플렉스를 보이는 경우에 이 세 가지 특징을 만족하면 레녹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아이의 이제 경련 양상을 볼게요. 보시면 지금처럼 헤드 들고 이제 머리 떨구면서 에이토닉 시저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후에는 머리 한번 떨구고 이후에는 이렇게 뻣뻣해지는 사지가 이제 뻣뻣해지는 이런 이제 토닉 시저 같이 하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의 발작 양상이 있으면서 발달 지연이나 이런 지적 장애 그리고 뇌파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앞서 본 그 3Hz의 그 스파이크 웨이브랑 좀 다르죠. 3Hz는 1초 동안 3번이 지나가는데 보통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 1.5에서 2.5Hz 정도의 그냥 스파이크 웨이브가 막 뇌파에서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보통 레녹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앞서 본 이제 앞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본 앞상은 그냥 티피컬 앞상 시절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보통 3Hz의 뇌파가 이제 지나가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런 이 레녹스에서도 앞상 시절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뇌파를 보면 그때 앞상 시절을 할 때 뇌파를 보면 3Hz는 아니고 좀 느린 파가 계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에이티피칼 앞상 시절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닉 시저 할 때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마지막에 이제 간직 있으면서 빳빳하게 거의 막 통나무처럼 빳빳하게 힘주면서 넘어갈 때 그럴 때는 이제 토닉 시저를 할 때 뇌파이고요. 이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은 아까 본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발작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기를 하다가 많이 다쳐서 와요. 그리고 가끔 이제 목욕탕에서 경련을 하다가 정말 익사처럼 오기도 하고 아무도 못 보는 상태에서 경련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본 것처럼 갑자기 이 경련이 예측하지 못하게 머리를 박는다든지 이런 이제 에이토닉 시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너무 경련이 심하면 이제 머리를 보호하려고 헬멧을 착용시키기도 합니다. 이 레녹스는 사실 치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난치성인 경우가 많고요. 환경연체 치료를 해도 발작할 수가 있고 자주 넘어지고 헬멧을 씌우고 보호를 하기도 하고 약으로 안 되면 이제 식이요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예후가 안 좋은 뇌전증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화 연출 환자에서 레녹스로 가는 확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레녹스 아이들이 어떤 이런 경련도 계속 많이 하고 발달 지연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련 조절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이런 이제 순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간 이제 뇌전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되게 이런 레녹스 가스토 신드롬 내지는 정말 장애가 있고요. 뭔가 발달 지연 있고 지적 장애 있고 그런 아이들만 경련을 한다 이렇게 막 좀 그런 선입견 같은 그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비나일 롤런드 에필lep시 있고요, 앞상 시저 있고요, 되게 그냥 건강하고 일반 학교 다니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이런 아이들도 뇌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뇌전증을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레녹스로 갈까봐 또는 이게 난치성으로 아이가 갈까봐 일반 학교 되게 잘 지내는데 막 그런 염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질환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질환이고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청소년 근감대성 뇌전증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이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경련을 해서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포트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하는 뇌전증이에요. 그래서 주베나일 마이클로닉 에필lep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중고등학생, 대개 12세에서 18세 청소년기 때 발병을 하는데
되게 양상은 이제 두 가지의 경련 증상이 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간대성 발작이라고 해서 마이오클로닉 시저라고, 우리가 가끔 코너를 돌다가 예측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런 움찔거리는 그런 이제 마이오클로닉 시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움찔거리는 경련을 할 때 그거가 경련인지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캐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양치질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너도 모르게 이렇게 움찔거린 적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보통 이 마이오클로닉 시저가 굉장히 특징적이고,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이제 대발작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는 신경학적 검사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이 마이오클로닉 시저는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앞에 우리 앞상은 과호흡을 하면 유발이 됐잖아요. 근데 이 마이오클로닉 시저는 잠을 못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빗자극 때문에 프로보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환자는 이제 빗자극을 주면서 뇌파를 찍는 건데요. 반짝반짝반짝하죠. 요 다리 움직이는 거 보시나요?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거고, 빗자극을 이제 계속 주면 네, 이렇게 움찔움찔 거리면서 그런 게 이제 마이오클로닉 시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빗자극, 아마 이제 이런 스포트라이트,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불빛, 그런 걸로 인해서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경련이 유발이 될 수 있고, 또 잠을 잘 못 자면 또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엄마, 외할머니 상을 치르고 나서 경련을 해서 오거나 이런 양상처럼 어떤 프로보케이션 팩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마이오클로닉 에필lep시는 뇌파는 대부분 괜찮거나 아니면 전신성 뇌파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틱 스티뮬레이션 때 경련이 유발될 수 있고요. 치료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발프로이트, 레베트라세탈, 라모트리진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뇌파를 찍으면 정상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이제 경련파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약물 치료를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이후에 식이요법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조절이 안 되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 미주신경 자극술이나 이런 거를 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장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을 발작 양상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그 약으로 한 가지로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발작이 조절될 때까지 천천히 증량을 해보고, 근데도 이게 경련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약을 추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영아 때, 아기 때 진단을 받았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앞서 보신 비나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련이 없고 뇌파가 이제 정상 괜찮아지면 약을 끊어볼 수도 있고요. 약을 끊을 때는 보통 천천히 약을 줄여서 끊고, 발작이 조절이 안 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혈중 농도를 측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베이거스 너브를 자극하면 뇌파 경련이 좀 조절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터를 여기다 이제 삽입하고 여기 스티뮬레이션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요 수술을 해서 전극을 삽입해서 어디를 자를지 뇌전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뇌전증 발작 유사 질환까지만 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 건데요. 이 뇌전증 발작 유사 질환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호흡 중지 발작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울면서 숨을 멈추고 이후에는 얼굴이 파래지거나 창백해지거나 그러면서 마치 경련하는 것처럼요, 약간 떨기도 하고 이후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할머니들이 애가 울다 넘어갔어, 울다가 경기했어, 울다 넘어갔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돌 때, 한두 살 때 호발하고
선행하는 요인이 있어요. 울기 시작하면서 숨을 안 쉬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좋아지고요. 싱콥이 이제 시저랑 좀 감별해야 되는 질환인데 보통 이제 사춘기 여자아이들에서 이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통증, 감정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 베이소베갈 반응으로 인해서 혈압이 좀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이제 싱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상처 치료하는데 소독하다가 쓰러졌어요. 내지는 예방접종하다가 쓰러졌어요. 또는 이제 감정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서서 혼나다가 아이가 쓰러졌어요. 이런 경우, 네, 베이소베갈 싱콥인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이런 경련처럼 보이는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데 마치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는 경우도 있고, 틱 되게 많아요. 틱 때문에 경련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온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틱. 그 외에도 잠잘 때 뭔가 나이트 테러, 이런 이제 수면 장애도 뇌전증처럼 밤에 자다가 뭔가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전증과 좀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경 피부 증후군과 그 이후